간송 전연필은 1906년 종로에서 논만 수만 맞이기에 서울의 집이 수천 채인 집안의 차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자손이 없던 작은 아버지에게 입양되어 어른들의 사랑 속에 부유한 집에서 자란 전연필은 휘문 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와세다 대학 법학부에 진학하게 되는데요. 1915년 친조부상을 시작으로 양부와 친형에 이어 1929년 친부인 전영기마저 사망하자 4만 맞이기가 넘는 농가 집들, 그리고 상가 등의 많은 재산을 23세의 젊은 나이에 단독으로 물려받게 됩니다. 학업을 마치고 1930년 조선으로 돌아온 전연필은 휘문고보 시절 스승이었던 충국 고희동을 통해 조선 말기 중국어 역관이자 서화가였던 위창 오세창과 교류하게 되는데요. 그들과의 교류를 통해 민족문화 수용의 중요성과 미술을 보는 신미안을 배우게 된 전연필은 우리나라의 문화재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자 노력하게 됩니다. 1932년 일제강점기에 고서적을 취급하던 전문서점이었던 한남서림을 인수하면서 본격적으로 문화재 수집에 나서게 되는데요. 1938년 일제에 의한 민족말살 정책이 본격화되자 지금의 간송미술관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보화각을 설립하고 그곳에서 간송의 수집품들을 정리 연구를 하였다고 합니다. 간송이 수집한 문화재의 양은 방대했는데요. 그중 훈민정음 해례본과 관련된 이야기는 그의 문화재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 잘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은 자음과 모음의 원리와 그 사용법이 세세하게 밝혀져 있는 만큼 훈민정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세종이 광산김씨 집안에 직접 하사한 것으로 알려진 해례본은 천태산인이라는 필명으로 많은 글을 썼던 김태준이 자신의 제자였던 이용준이 해례본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간송을 찾아가면서 세상에 빛을 보게 됩니다. 직접 안동으로 찾아가 해례본을 확인한 김태준은 간송을 찾아가 당시 기와집 한 채값인 1,000원을 해례본의 가격으로 제시합니다. 간송은 그 길로 은행을 찾아가 김태준에게 훈민정음의 가격으로 10,000원을 건넵니다. 훈민정음과 같은 보물은 그만한 가치가 있다며 돈을 건넨 것이었죠. 그렇게 간송의 손에 들어온 해례본은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으로 순환을 당하게 되는데요. 일제강점기의 막바지, 조선의 문화를 말살시키려는 일본에 의해 조선어학회 회원들이 순환을 당하는 와중에 한글의 근간인 해례본을 소장하고 있다는 사실은 간송에게 큰 위험 요소였기에 간송은 해례본을 세상에 공개하지 않게 됩니다. 6.25가 터지고 북한군에 의해 간송이 수집한 문화재들이 위험에 처하자 해례본을 오동나무에 넣어 피난을 가서 잘 때에는 베개 밑에 넣고 지켰다고 하죠. 그리고 1956년 조선어학회 간부들과 함께 연구를 통해 영인본으로 탄생하여 학자들의 한글 연구에 큰 공헌을 하게 됩니다. 이후 훈민정음은 1962년 12월 국보 제70호로 지정되고 1997년 10월 그 중요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게 되죠. 간송의 문화재 컬렉션 중 큰 성과 중의 하나라고 여겨지는 또 다른 사건은 국보급 청화를 존 게스비라는 영국인으로부터 구입한 일이었는데요. 국제 변호사로 일본에 머물고 있던 귀족 출신이었던 영국인 존 게스비는 청자의 매력에 빠져서 많은 수의 청자를 수집하고 있었는데요. 일본의 정세가 불안해지자 청자를 팔고 고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 게스비를 간송이 일본으로 직접 찾아갑니다. 그렇게 충남 공주에 있는 논 만마지기를 판 돈으로 40만 원의 게스비로부터 청자들을 구입하게 됩니다. 당시 돈으로 기와집 400채 값을 지불하고 구매한 청자는 20점 중 9점이 국보와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귀한 문화재로 문화재 보호를 위한 간송의 노력이 없었다면 세상 어딘가로 뿔뿔이 흩어져 우리가 볼 수 없었을 수도 있는 귀한 문화재들이었죠. 그렇게 지켜낸 간송의 컬렉션들은 간송사 후 간송미술관에서 1년에 2차례 봄과 가을에 전시회를 통해 일반에 공개되고 있습니다. 간송은 문화 수준이 높은 나라가 낮은 나라에 영원히 합병된 적은 없다라는 말을 남겼는데요.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문화재를 지키려 한평생을 바친 간송의 노력에 감사를 보내며 이상 모다담이었습니다.